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쩌면 익숙하게 지나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와 또 기회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잡학사전에서 유용한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잡토크 시간인데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일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를 짚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의 목표는 단연 승진이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앞서서 팀장의 타이틀을 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 공식이라고 여겼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나 휴게실 분위기를 보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을 해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또 더 높은 연봉과 권한을 준다고 해도 그저 내게 주어진 실무만 묵묵하게 해내면서 평사원으로 남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배가 불렀다고 하고 누군가는 100번 이해를 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자발적 승진 거부,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무책임일까라는 주제로 최근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아나운서, 왜 이렇게 승진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저는 이 현상의 밑바닥에 책임의 무게와 보상의 뼈아픈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팀장이 된다고 해서 월급이 그 책임을 감당할 만큼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짊어져야 할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고 또 아래로는 치고 올라오니까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매일 갈등을 조율하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퇴근 후에도 메신저 알람에 신경 써야 되고 또 팀원의 실수까지 오로지 내 책임으로 안고 가야 하는 이런 팀장의 직급인데요. 내 삶이 갉아먹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승진을 포기하더라도 일상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는 현실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영광보다는 당장의 내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과 일상의 경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책임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가은 아나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채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개인의 고충과 피로감은 100번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는 분명 위기 신호가 맞는데요.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관리자가 없다는 건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린 선장이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프로젝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는 굳은 일을 수습해야 하는데 모두가 내 일만 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조직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리더 자리에 앉게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요즘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탓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인의 일상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조직의 동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풀기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또는 참음에만 기대서 굴러가는 구조가 결코 건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할 텐데요. 채연 아나운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좀 기업들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직급과 보상 체계를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관리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억지로 팀장 자리를 쥐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아주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전문가 트랙을 넓혀주면 될 것 같은데요.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또 회사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면 굳이 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팀장이나 임원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일부 IT 기업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은 원치 않는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고 회사는 핵심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전문가 트랙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팀장이라는 자리 자체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팀장들은 실무도 하면서 또 조직 관리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회사는 리더에게 무거운 짐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확실한 권한과 또 파격적인 보상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 수당을 현실화하고 또 잡무를 줄여줘서 진짜 리더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갈등 관리에 지친 리더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이나 교육 같은 방패막이도 지원돼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소진시키는 낡은 구조부터 고쳐야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발적 승진 거부라는 말이 단순히 일하기 싫다는 가벼운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절한 목소리이자 낡은 조직 문화에 던지는 꽤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나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또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억지로 입어야 하는 옷이라면 입지 않는 것이 맞겠죠. 회사는 일하는 방식을 다채롭게 열어주고 또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는 일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승진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모양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배려 깊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토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일자리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한때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대규모 공채 채용, 공개 채용, 이른바 공채는 취업 시장의 대표적인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공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필요한 직무에 맞춰 인재를 선발하는 수시 채용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정기 공채를 없애거나 비중을 줄이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변화는 더 효율적인 채용 방식일까요?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구조일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채용이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인재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인력을 한 번에 선발해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하는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채용 비용과 효율성 문제도 있는데요. 공채는 수천 명 단위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수시 채용은 필요한 직무에 맞춰 적합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공채 중심 구조에서는 학벌이나 스펙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시 채용은 직무 경험과 실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프로젝트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공채는 일정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하지만
수시 채용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준비 상태에 맞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수시 채용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준비의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점인데요. 공채 시절에는 일정 시기에 맞춰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면 됐지만 수시 채용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또한 직무 경험이 중요한 만큼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턴 경험이 사실상 필수가 되면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결국 수시 채용이 공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스펙 경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채용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입사 후 성장보다는 입사 전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교육 비용을 줄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은 스스로 경험과 역량을 쌓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준비 과정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청년층의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수시 채용은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준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직무에 따라 병행되는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채가 여전히 활용될 수 있고 전문 직무는 수시 채용이 중심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결국 중요한 것은 채용 방식 자체보다는 공정성과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부터 변화는 단순한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준비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 속에서 기업은 더 효율적이고 채용 방식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채용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를 짚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파야 전문 직종이다라는 말이 흔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의 프로필을 보면 엔잡러가 흔합니다. 낮에는 직장인, 퇴근 후에는 유튜버, 그리고 주말에는 이커머스 사장님, 강사까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를 두고 전문성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엔잡러의 시대, 전문성의 분산인가, 생존을 위한 다각화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연 아나운서, 이러한 흐름 바탕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 불안감과 자아 실현이 공존한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 본업의 월급만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가 크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 안에서는 발휘하기 힘들었던 나만의 재능을 국회를 통해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업의 스트레스를 부업의 성취감으로 해소하는 일종의 정서적인 분산 투자인 셈이죠. 한마디로 그 경제적 안정망을 스스로 구축하는 동시에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종의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은 결국 이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주영 아나운서의 생각은 어떤가요? 승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개인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는 한 분야에서 깊이 침잠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퇴근 후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폭넓은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본업에 쏟아야 할 창의적인 에너지를 외부에 쓴다면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까 봐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문성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그리고 이 조직과 개인의 에너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승현 아나운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딜레마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엔잡러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전문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전문성이 수직적인 깊이였다면 미래의 전문성은 하이브리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을 여러 개 늘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을 섞어 나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마케팅 본업에 데이터 분석 부업 경험이 더해지면 두 분야가 시너지를 내서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요. 기업들도 우려하기보다는 직원의 다양한 외부 경험이 본업에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줄지 고민하는 유연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역량이 미래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브리드 역량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본업의 단단함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가지를 많이 뻗을수록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기 마련인데요. 본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뒤에 확장하는 엔잡은 성장이지만 본업이 흔들리는 상태에서의 엔잡은 자칫 도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중인지 아니면 시너지를 내는 중인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엔잡러 현상은 단순히 부수익을 늘리는 수단 목적인 것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직함으로 우리를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또 뛰어나고 세상의 변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이 응축돼서 나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나만의 하이브리드 역량으로 여러분의 지도를 잘 그려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바로 연봉 협상은 능력인가 아니면 부담인가입니다. 요즘은 입사할 때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재계약 과정에서도 연봉 협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연봉 협상은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는 과정일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협상 능력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연봉 협상이 분명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봉이라는 거는 단순히 회사가 주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또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했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고 또 누군가는 성과를 정리해서 어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서 연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연봉 협상이 요구가 아니라 자기 가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가치를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럼 반대로 예빈 아나운서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봉을 직접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조직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돈 이야기 꺼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또 여기서 만약에 협상을 잘못하게 된다면 괜히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협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의견이 확실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한쪽은 능력이다, 한쪽은 부담이다. 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혜윤 아나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도 이 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 부담을 넘어서서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회사에서는 내가 잘한 걸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피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 맞는데 또 저는 모든 사람들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직무도 있고요. 특히 상사나 조직 분위기에 따라 협상이 사실상 형식적인 곳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조직 구조나 또 문화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게 개인의 문제냐, 조직의 문제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연봉 협상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라윤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성과를 수치화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다보다 이 프로젝트로 내가 매출을 몇 % 올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직장인들을 보시면 일도 해야 되고 또 성과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기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자면 연봉 협상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능력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봉 협상, 능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담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잡토크 1의 미래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이 점심을 먹고 난 뒤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이때가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 쏟아지는 잠을 참으려고 커피를 몇 잔씩이나 마시거나 모니터 앞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경험은 아마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럽이나 스페인, 또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낮잠을 뜻하는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 잠시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거죠. 이 효율을 최고로 가치에 여기는 우리 일터에서는 이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도 일터에서 공식적인 낮잠 시간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터에 공식적인 낮잠 시간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이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가능할까요?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업무 시간 중에 잠을 잔다는 거는 게으름이나 또 약간 불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오후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시에스타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 휴식을 통해서 오후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실제로 짧은 낮잠이 기억력과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책상 앞에 있는 8시간이 집중해서 일하는 4시간보다 가치가 낮다는 건데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근면함보다는 사람의 생체 리듬을 배려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졸음과 싸우면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최원 아나운서,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적으로 소통이 중요하고 또 속도를 강조하는 업무 환경에서 한두 시간씩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시에스타처럼 긴 휴식을 취하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구조가 너무 촘촘하게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고객들의 문의는 계속해서 쏟아질 거고 또 협력사와의 업무 협의도 계속 될 테니까요. 특히 이 현장에서 기계를 돌려야 하거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군에서는 이 낮잠 시간이 오히려 업무의 흐름을 끊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낮잠 시간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또 다른 눈치 싸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는 거죠. 누구는 쉬고 또 누구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직 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입하기보다는 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아주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군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와 또 현실에서의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빈 아나운서, 최근에는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수면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유연하게 보장을 해주는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시에스타처럼 대대적인 낮잠까지는 아니더라도 2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인 파워냅을 장려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용 소파나 또 안마 의자를 갖춘 수면실을 잠시 개방해 두는 건데요. 이건 직원을 감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할 줄 아는 전문가로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기계도 열이 나면 잠시 멈춰야 하듯이 사람의 뇌도 잠깐의 멈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은 배려가 직원들에게는 애사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직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회사가 내 필요를 이해해주고 또 실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업무 몰입도는 또 당연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는데요. 이 휴식이 다음 업무를 위한 재충전이 되려면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동료가 있을 때 보면서 팔자가 좋다거나 어제 뭐 했길래 조느냐 하는 등의 이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남아있다면 수면실은 그저 보여주기식 공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집중 근무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또 그 외의 시간에는 짧은 잠을 자든 산책을 하든 이 개인의 자율에 완전히 맡기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낮잠 시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직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낮잠 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단순한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성장이 사실 잠을 줄여가면서 일궈낸 기적이었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사람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더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감은 눈 뒤로 찾아오는 짧은 평온함이 오후의 업무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든든한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공식적인 낮잠 시간 도입이 가능할까? 이 주제로 오늘 잡토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터 현장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모색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 시장을 두고 대입 수시, 정시 준비보다 더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사교육비로 1년에 쓰는 돈이 평균 3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인데 두 분은 이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먼저 지연 아나운서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숫자를 보고 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 들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한 구직사의 사례를 보면요. 이미 관광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영상 편집에 AI 교육까지 학원 강의를 5개에서 6개나 더 듣고 계시더라고요. 매달 학원비만 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경력 공백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학원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지점은 이 청년들이 돈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자격증과 외국어 사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직무 및 실무 경험이거든요. 구직자가 준비하는 방향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는 큰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 미스매치 같습니다. 기업은 실무 역량을 원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왜 자격증이나 어학 같은 전통적인 사교육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을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을 보면 단순히 어학원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한 줄 고쳐주는데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하는 자소서 컨설팅,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포트폴리오 학원, 심지어 AI 면접 대비 강좌까지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실무 경험이나 인턴십은 뽑는 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보니 가만히 있는 것보단 돈이라도 써서 스펙 하나라도 더 만들자,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청년들을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교육이 불안 해소용 소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전문가가 짚었듯이 사교육이 실제 직무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단지 스펙을 갖추기 위해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업 HR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반응도 많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교육 컨설팅을 받은 수험생들은 자소서나 포트폴리오가 거의 똑같은 틀로 제출된다고 해요. 네, 찍어낸 듯한 답변이나 스펙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오탈자 하나 없이 완벽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자소서보다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직무를 고민하고 부딪혀본 경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본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수백만 원을 들인 사교육 스펙이 정작 면접장에서는 큰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정리해보면 이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에 스펙형 사교육에 돈을 쓰고 기업은 그 정형화된 스펙을 반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할까요? 네, 결국 학교와 기업이 실무 경험의 문호를 대폭 넓혀줘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 역시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련과 경험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방향성을 실무 기회 제공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연계한 장기 인턴십이나 프로젝트형 실습 기회가 훨씬 늘어나야 청년들이 학원이 아닌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사교육에 돈을 쓰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공공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기업 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국비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것을 찾아보면 비용 부담 없이도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지원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아끼면서 진짜 직무 경험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업, 사교육 열풍은 개인의 과욕이 아니라 불안감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씁쓸한 초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학원 수강권을 결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이런 불안함에 쫓겨 자격증 수첩을 쌓기보다는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공공 지원을 통해 작게라도 진짜 경험을 쌓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기업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완벽하게 세공된 자격증 스펙이 아닌 실패하더라도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본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취업 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 항목을 늘리고 스펙을 채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긴 터널 속에서 불안감과 막막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실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평균 360만 원이라는 서글픈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취준생들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따뜻한 관심이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게 갑자기 부족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플라스틱의 원료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 즉 원유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생물로 만드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미생물에게 포도당 같은 당분을 먹이면 이 미생물이 몸 안에 PHA라는 물질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PHA를 꺼내서 가공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형태의 대체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석유 대신 미생물 공장에서 만들어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체 플라스틱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석유를 대신할 수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장점도 굉장히 큰데요.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무려 200년이 걸리지만 이 대체 플라스틱은 약 5주 만에 분해됩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수백 년 동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빨대,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상적인 제품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대체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계 3위 수준일 정도로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냐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가격입니다. 대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생산 비용이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결국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2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약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배달음식 용기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처럼 몇 분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모두 100년, 200년 동안 남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 그리고 방금 사용한 빨대도
언젠가는 석유가 아니라 미생물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플라스틱의 미래는 공장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본업이 확대되면서 생산 전력과 소비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존 화력 발전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시간대별 전력 상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간대별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전기요금의 구조와 생활 속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간대별 요금 구조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전력 사용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대는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구간도 일부 조정되겠습니다. 기존 낮 시간대였던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는 중간 요금 구간으로 바뀌고요. 반대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최대 부하, 즉 가장 비싼 요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요금 단가도 함께 조정되겠습니다. 심야 시간대인 경부하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5.1원 인상되겠고요. 반대로 저녁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과 겨울에는 16.9원,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13.2원이 인하됩니다. 특히 전력이 남는 봄과 가을에는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요금을 50% 할인하겠고요. 이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또 전력 사용을 늘리면 보상을 받는 수요관리 제도 DR과 연계하면 더 낮은 요금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는데요. 지난 1일 주택용 히트펌프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산업용 300kW 이상,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일반용과 교육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이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 누진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분배하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친환경 난방을 고민하는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전력 사용은 시간대에 따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식기세척기 같은 가정은 요금이 낮은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반대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전원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시간대만 바꾼다고 해서 요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용량 관리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또 1부에서는 24시간 가용되는 이 산업 현장의 경우 시간대 조정만으로는 요금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이제 얼마나 쓰느냐뿐만이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이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번쯤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빠질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예전엔 대부분 통신사 로밍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eSIM을 선택하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심과 로밍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이심과 로밍의 차이점, 그리고 내 여행에 맞는 선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밍은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유심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 데이터 로밍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심은 스마트폰 안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실물 유심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QR코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어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마트폰이 이심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국 전 사용 중인 기기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비용일 텐데요. 어느 쪽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행 기관과 데이터 사용량, 방문 국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SNS 업로드나 영상 시청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여행 기간이 길다면 이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 3일 정도의 짧은 출장이나 여행이라면 통신사의 로밍 요금제가 더 간편하고 경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각 통신사의 로밍 상품과 이심 요금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심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의 인증 문자를 자주 받아야 하거나 국내 번호로 업무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로밍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이 익숙지 않은 부모님이나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도 별도 설치 과정이 없는 로밍이 부담이 더 적습니다. 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심은 스마트폰이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로밍은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쓰면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데이터 용량도 미리 계산해두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많이 고민하는 이심과 로밍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요금을 원한다면 이심, 편리함과 국내 번호 사용이 중요하다면 로밍이 더 적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여행 일정과 데이터 사용량, 이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국 전 잠깐의 비교만으로도 통신비를 아끼고 더욱 안전한, 편안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와 또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익숙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변화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